1935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4,000명의 공산당 패잔병이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행군 끝에 산시성에 도착했습니다. 장제스는 이들을 산시성 구석에 가둬놓고 천천히 말려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36년 장셰량이 시안에서 장제스를 전격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장제스에게 공산당과 손잡고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강제로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공합작이었습니다. 괴멸 직전이었던 공산당은 이 사건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국민당은 공산당 토벌을 멈추고 일본과의 전쟁에 집중했고 심지어 공산당군을 정규군으로 편입해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힘을 키울 시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예난을 공산당의 수도로 선포하자 공산당의 환상을 가진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공산당이 내세운 이미지는 강렬했습니다. 부패한 국민당과는 달리 공산당은 청렴하고 평등하며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난에 도착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구호일 뿐이었고 실상은 노골적인 계급 사회였습니다. 청년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마오쩌둥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942년 정풍운동이라는 대규모 사상 개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상 교육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비판의 목소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끔찍한 고문을 받거나 처형됐습니다. 그 결과 독립적인 발언과 생각은 말살됐고 마오쩌둥의 신격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와중에 예난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군중 집회가 열렸는데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당내 모든 공은 마오쩌둥 덕분이다. 그리고 모든 과실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다. 하지만 아직 마오쩌둥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밍이었습니다. 왕밍은 소련 유학파로 모스크바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오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토론회를 열자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당 주석에 취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대회를 보류하기로 합니다. 왕밍이 대회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경우 다른 당원들이 그의 편을 들어 오히려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위험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장융에 따르면 1941년 무렵부터 왕밍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는 구역질과 복통, 그리고 신체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왕밍은 주치의가 처방한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장융 역시 조사 결과 왕밍이 복용하던 약에서 독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 배후에는 마오쩌둥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왕밍은 도망치듯이 소련으로 떠났고 이후 중국의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오쩌둥의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권력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당내 핵심 인물 2명이 마오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저우언라이였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세련됐으며 당내에서 인망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풍운동의 파도는 그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마오는 그가 과거에 취했던 노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집회 현장에 참석시켜서 공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저우언라이는 결국 공개 석상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극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을 구제할 유일한 인물은 마오쩌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평생을 마오쩌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펑더화이였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던 그는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마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그를 예난으로 불러들여서 약 40일 동안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펑더화이는 결국 계속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오쩌둥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4월, 마오쩌둥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그리고 서기처 등 세계 최고기관 모두의 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포와 충성을 기반으로 한 절대 권력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아래 농민들을 향한 착취는 극에 달했습니다. 세금이 한 해 수확량 전체에 육박할 정도였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년 동안의 사망률이 31%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유의 기록에 따르면 공산당은 예난 일대에서 대규모로 아편을 생산해 그 수익을 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도덕과 원칙을 내세우던 공산당이 뒤로는 마약을 팔아서 정권을 유지한 셈이었습니다. 이 아편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한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부과하던 과도한 세금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난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1954년 이 지역을 방문한 한 헝가리인은 그곳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하고 빈곤하다고 기록했습니다. 1945년 8월 소련은 만주를 향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압도적인 공세 앞에서 일본 관동군은 순식간에 붕괴됐고 곧이어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14년간 이어진 중일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1억 명에 육박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다시 중국을 전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한편 소련군은 만주를 점령한 뒤에도 즉각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본군이 남기고 간 막대한 무기와 장비를 고스란히 공산당에 넘겨줬습니다. 여기에는 소총과 기관총은 물론 야포와 탄약, 심지어 탱크와 항공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그동안 국민당에 비해 열세였던 공산당군의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만주는 전략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질 좋은 석탄과 철이 생산되는 곳이었고 당시 중국 중공업의 약 70%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만주를 차지하면 승리는 보장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무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국민당군이 만주로 진입하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지연시켰고 공산당군이 만주의 주요 거점을 장악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공산당군은 이 시간을 활용해 만주 전역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만주에는 소련에 항복한 만주국 소속의 20만 병력이 있었는데 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흡수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만주로 파견된 6만의 중국 공산당군은 이제 30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진 쪽은 국민당의 장제스였습니다. 장제스는 서둘러서 미국의 선박을 이용해 만주로 그의 최정예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공산당이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장제스는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산당군의 병력이 12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국민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43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5월 소련군이 만주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국민당군은 만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전투를 통해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국민당군에 비해 홍군은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단 몇 주일 만에 국민당군은 하얼빈을 제외한 만주의 모든 주요 도시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당군이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오쩌둥에게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하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조지 마셜 장군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훗날 유럽 재건의 설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바로 그 마셜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셜은 이미 장제스에게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친인척들이 저지른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측근의 비리를 알면서도 방치했던 장제스의 모습은 미국이 원조를 지속해야 할 명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1946년 3월 예난을 방문한 마셜 앞에서 마오쩌둥은 치밀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오는 전쟁의 책임을 장제스에게 떠넘기면서 자신들을 평화주의자로 포장했습니다. 저원라인은 자신들이 무늬만 공산주의자일 뿐 사실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말로 마셜을 속였습니다. 마오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셜은 장제스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장제스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공산당은 만주의 마지막 보루였던 하얼빈을 빼앗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만주 전체를 이룰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으로 공산당은 숨을 돌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휴전 기간을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공산당은 그 후 약 4개월 동안 대규모로 신병을 모집하고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소련은 막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900대의 항공기와 700대의 전차, 3,700문의 포, 그리고 1만 2천 정에 달하는 기관총이 공산당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주와 인접해 있던 북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물 열차 2,000대 분량의 무기와 군수물자가 북한을 통해서 수송됐고 소련군의 훈련을 받은 약 20만 명의 북한군이 만주로 파견됐습니다. 북한이 공산당의 든든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련과 북한의 대규모 지원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4개월의 휴전 동안 공산당군은 국민당에 뒤지지 않는 강군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당이 공격을 제기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였습니다. 미군 이후의 장제스에게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휴전은 공산당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만주 전선에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장제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직접 타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주에서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공산당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국민당의 유력 장군이었던 후중난에게 맡겨졌습니다. 병력과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만큼 작전은 쉽게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전력만 놓고 보면 예난은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장용의 주장에 따르면 후중난은 공산당의 잠복 간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당 장군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과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후중난은 여러 차례 병력을 전략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민당군은 공산당의 매복에 반복적으로 걸려들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원래라면 큰 문제 없이 승리했어야 할 예난 전투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민당군은 결국 약 10만에 달하는 병력을 잃은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예난을 떠난 이후에도 후중난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국민당군 병력 수십만 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장제스는 그를 끝까지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 후 타이완으로 건너간 후중난은 1962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간첩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수십 년에 걸쳐 국민당 내부 깊숙이 간첩망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군 참모부의 실무자, 장제스의 측근 비서, 보급을 담당하는 군수 장교, 심지어 군 사령관들까지 공산당의 침투 대상이었습니다. 국민당군이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면 공산당군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당 지휘부가 내린 명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공산당 측에 전달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장제스는 이후에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가 적인지 특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서 국민당군 내부의 결속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첩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할 위치에 있던 장제스가 그들이 자신의 측근이란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했던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런 약점은 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산당은 이른바 3대 전투라 불리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투에서 공산당이 미리 심어둔 간첩들이 공작을 펼쳤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장제스가 가진 약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자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풍운동을 통해 내부의 비판과 이탈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한 결과 공산당 조직은 마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당의 간첩이 침투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장제스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양쯔강 북부 지역은 차례로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무자비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장춘 전투였습니다. 1948년 린비아오가 이끄는 공산당군은 만주의 핵심 거점인 장춘을 포위했습니다. 장춘은 당시 약 50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대도시였고 국민당군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격으로는 큰 피해가 예상되자 린비아오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
그 안의 사람들을 서서히 굶겨 죽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장춘을 포위한 공산당군은 식량은 물론 그 어떤 물자도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린비아오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출을 시도하는 민간인들조차 도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산당 군인들은 탈출하려는 주민들을 도시 안으로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민간인을 국민당군의 식량을 소진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도시 안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질비했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봉쇄로 50만 명의 주민 중에서 약 3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민당 수비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지만 그 대가는 민간인 수십만의 목숨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한 병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지쳐서 무감각했다. 하지만 도시 안에 펼쳐진 참상을 보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린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지만 여기서 죽은 사람 중에서 부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당원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가? 마침내 장춘이 함락되자 만주 전체가 공산당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잃은 장제스는 중국 본토에서도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당 정부의 재정은 파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장제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냈고 그 결과 중국 경제는 통제 불가능한 초인플레이션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막대한 물자는 전선의 병사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중간 관료들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겨우 받아든 봉급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당군의 집단 투항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력과 무기가 통째로 공산당군에 넘어갔습니다. 1949년이 되자 국공내전의 승패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제스는 마지막 남은 전력과 국고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를 배에 실어서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대륙이 마침내 마오쩌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